네, 안녕하십니까. 헬로닥터의 이송철이고요. 오늘도 귀중한 분들 모셨고요. 각자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M투자자문의 양용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서라고 하고요. 외과의사 이준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모시고자 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재미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이 컨텐츠를 좀 기획을 해봤고요. 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에 투자를 관심이 많으시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고 계시고 양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에서 오래 보수적인 곳에만 계셨고 현재도 보수적인 투자를 뭐 위주로 계획적인 투자 위주로 권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두 분이서 한번 그 상대방의 그런 생각과 의견을 하면 수렴하면 또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드릴 질문은 나한테 만약에 10억 원이 생긴다 갑자기. 그러면은 이제 어디에다 투자할까? 본인의 입장을 한번 본인의 그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어떨까 한번 얘기를 좀 나누고 보고 싶습니다. 한번 양 대표님이 한번 먼저 네, 먼저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 하수가 먼저 해야죠. 네. 근데 그 10억이면 제 빚 먼저 갚아도 되나요? 아, 그렇죠. 네, 남은 거. 그래도 몰빵 안 하시네요. 다시 비트코인에 하실 수 있잖아요. 빚은 먼저 갚아야죠. 그거는 되게 현명한 건데. 공격적이지 않네요. 네, 그거는 생각보다. 네,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고. 빚을 갚은 다음에 다 갚고 그다음에 남는 걸 가지고 비트코인은 일정 부분 들어갈 것 같고 전체는 안 사실. 전체는 아닐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는 투자자문 회사 하신다고.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그 대표님들의 강의를 들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놀라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 대비 이 세계가 그러니까 뭐 기계적인 선저축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남는 거 반반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넣고 나머지 반은 이제 대표님 맡겨서 전문 기관이나 네. 전문가한테 가서 네. 포트폴리오 추천받겠다. 네. 이게 저희 회사 고객이 바로 되겠네요. 바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는데요? 네. 양 대표님 같으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10억이 생긴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일단 국내에서 계속 거주할 거든가. 먼저 생각은. 먼저. 네. 왜 그러냐면 항상 기본이 되는 수익률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내가 주로 우리나라에서만 살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물가 상승률 도대체 얼마 몇 퍼센트 될 거야. 그거보다 초과해서 낼 수 있는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가. 먼저 그것부터 계산할 것 같아요. 가령 우리나라의 기준이 되는 어떤 수익률이 있다면 이따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한 3%다. 나름 전문가잖아요. 거기에서 1에서 1은 더 제가 만들 수 있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철저하게 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인컴을 땡기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을 이길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 자산에다가 상황을 보면서 적절하게 배분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 투자하실 거예요? 만약 10억 중에 만약 10억이 이제 인컴에서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 돈에서의 일부를 들어간다. 일단 원금에서는 안 들어가고 원금은 이제 지키고 그 번 돈에서의 위험 자산의 일부를 가겠다. 덩어리는 시드는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왜 물가 상승률 정도는 넘겨주고 가령 5%를 내요. 이를테면. 그러면 10억이면 약간 5천만 원 되겠죠. 근데 물가 상승률이 3%야. 3천만 원 다시 재주자. 그 포트폴리오에. 나머지 잉여소득이 2천이잖아요. 걔를 적절하게. 이게 이제 뭐랑 비슷한 거냐면 교회에서 헌금을 낼 때 11조를 안 내고 그냥 지갑에 2,000원 있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약간 신앙 같은 거거든요. 교회에 가는 거예요. 11조를 먼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 대표님은 철저하게 원금은 지키고 그러니까 원금 플러스 그 나라에서 거주하는 어떤 물가 상승률 정도는 다시 원금에 지투자. 신앙이 조금 부족한 말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나머지 초과 수익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자산에 아마도 투자되지 않을까. 근데 대표님께서는 그 적극적인 투자 자산도 굉장히 정보가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많으실 텐데 이 중에 비트코인이 넣을만 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 비중 중에서도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10% 미만. 가령 이를테면 10억이 있다 그러면 초과 현금 흐름은 2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아마 정해놓고 한도를 정해놓고 한 200만 원 정도라면 연간이죠, 연간. 그럼 굉장히 미미하지만 그 정도는 투자할 만하다. 저도 뭐 이렇게 그 뭐 삼성증권 뭐 프라이빗 센터나 이런 데서 강의 들어보면 위험 자산은 대부분 10에서 20% 안에서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0억이라는 돈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었지만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공격적인 자산에 몰빵하는 경우는 적은 자산으로 빨리 돈을 벌고 싶을 경우가 많은 경우가 많고, 물론 뭐 절대적이지 않지만, 물론 이제 돈이 많으신 분도 많은 비용을 뭐 사는 뭐 미국의 기업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나는 일단은 이것만 지켜도 먹고 살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달에 아까 10억이면 연 5천이니까 여기서 한 달에 400 정도가 나오니까 나는 아무 짓도 안 해도 400만 원이 나오니까 굳이 내가 위험하게 해야 돼? 이거 400만 원이 나 먹고 사는 지장 없는데? 약간 이런 마인드. 다만 거기에 더해서 다른 원래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그 일정한 소득 내에서도 또 10%. 코인을 비중을잖아요. 한도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실은 약간 비슷한 의견은 뭐 위험 자산은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산다. 그리고 간다. 그 외에는 없다. 왜? 자산 비중 중에서 어느 정도 갖고 갈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걸 처음에는 이 방문사 보기 전에는 뭔가 이게 대박을 좀 누렸다면 이제 어느 순간에는 보니까 대박보다는 안전하고 이렇게 쌓아가는, 좀 느리더라도.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결국에는 목돈이 불어나 있을 거를 보니까 위험하게 빨리 가냐? 아니면 보장돼 있으면서 천천히 가냐 이 차이인데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모아님도. 근데 사실은 앞부분에서는 차이가 이게 조금 들락날락해서 재미도 없고 뭐다 그렇지만 덩어리가 생기는 순간 가령 내가 시드를 1,000만 원 정도를 2배를 번 거예요. 100%. 그럼 1년 동안 1,000만 원 벌면 기분이 되게 좋은 상태잖아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빨리 10억을 만들어서 1%를 벌자. 추가로. 그것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다른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저희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왜 돈은 잘 안 모일까? 왜 안 모일까? 사실은 돈은 제법 좀 벌어요. 근데 안 모이는 그 기준을 두 가지. 그러니까 즉 하나는 상대적인 기준. 내 주위의 사람들 대비해서 왜 안 모일까? 그런 게 하나 있고 소득이 증가하거나 뭔가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수익이 크잖아요. 그때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요. 한 번 늘어난 이제 지출, 그 소비 성향은 줄질 않거든요. 계속 무관하게. 이를테면, 뭐, 코인, 주식, 지금 장은 좋잖아. 이를테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내가 생각한 그 기대 수익보다 가령 돈 1,000만 원 벌었어. 그러면 일시적으로 약 500만 원 정도, 그냥 절반 정도는 넉넉하게 써요. 이번 기회에. 친구들 만나고. 근데 그 소비 성향이 내 몸속에 습관처럼 되는 순간 절대적으로 돈은 잘 안 모여요. 그냥 산다, 기다린다, 안 본다. 요런 투자라 방식이라면 전 괜찮게 보는데 이거 가지고 나의 덩어리를 만드는 데 쓰겠다. 이거는 조금은 위험한 방향이 아닐까,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찌됐든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저도 안전적인 측면에 속하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점점 하나하나 나이가 들고 사업을 운영할수록 이제 대박보다는 어차피 천천히 가냐 빨리 목표치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으면서도 포모가 오긴 해요. 이번에 뭐 삼성전자 주식에서 얼마 벌었다. 제가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네, 흔들려요. 그리고 그럴 때면서 저 얼마 전에 좀 현타가 오긴 했는데 하여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인 그 생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이신 분들, 지금 대표님들께서는 프로시란 말이에요. 저는 아니죠. 여기 대표님도 근데 그 배경이 있으시잖아요. 네,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프로들하고 그다음에 일반인이 일단 구분이 돼야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사실 일반인은 저 프로분한테 이제 수수료를 내는 것 자체를 아까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저축할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50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하기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장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쪽 전문가분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좀 신봉하는 분을 못 봤어요. 한 분도. 저희 대표님 2분 말고도 몇 분 뭐 뵙지만 한 분도 못 봤어요. 그게 뭐랑 비슷하냐면 복강경을 처음에 개발한 프로는 로봇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늦어요. 왜냐면 저 굳이 저거 1,000만 원짜리 수술 필요 없어. 내가 훨씬 잘하는데.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이 베네핏이 아주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이거를 배워보지 않은 애들은 처음부터 로봇으로 가요. 이거 배우는 게 힘드니까. 이거는 훨씬 직관적이고 쉽거든요. 저는 기존의 어떤 그 투자 방법들이나 이런 비트코인하고의 차이가 복강경하고 로봇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처음에 시작할 때 전화기가 처음 나왔을 때 통신회사들이 전화기라는 거는 결점이 많아서 통신수단으로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거든요. 처음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오디션 보러 다닐 때 통기타 치고 노래하는 건 한물 같다 그랬대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지금까지 쭉 겪어온 이런 비난들을 되돌아보면 혁신적인 어떤 프로토콜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리고 인식하기를 이건 이제 대박을 치는 자산,
전세금 빼서 확 넣고 이제 인생 역전하는 그런 자산. 또 알트코인하고 막 섞여 있으니까 또 이런 부분도 남아 있고 아직은. 그러니까 제가 인식하는 건 어떠냐면 프로분들, 일반인분들, 그다음에 비트코이너들이 인식하는 게 다 달라요. 비트코이너들은 어떤 개념으로 하냐면 노후를 준비한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돈을 담는 그릇을 내가 보기에 탄탄한 그릇에 넣어놓고 잊는다. 이게 커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물가 상승률 같은 거를 대비해 봐서 조금 계속 이렇게 좀 리밸런싱을 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돈을 투자보다는 저축이다. 우리가 이제 저축 아무도 안 하잖아요. 예적금 뭐 아무도 안 하는데 비트코이너들은 저축의 개념이에요. 투자가 필요 없고 여기에 담아놓는다. 근데 다른 그릇들하고 다르게 다른 그릇은 질질 새지만 이건 안 샌다. 이게 보니까 약간 신구의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그 수술 복강님 말씀하셨지만 9세대들은 9세대 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신문물을 받아들이기가 약간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신문물을 먼저 접한 사람들은 이제 시대 바뀌었다. 언제까지 그거 할 거야? 이제는 가상자산이야. 뭐 환율 필요 없어. 우리는 이 전 세계 하나로 이 코인을 대고 이것도 뭐 저도 그때 방송하면서 알았지만 한정돼 있고 금 같은 거야. 물론 이제 실물은 없지만 디지털 세상이야.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대립돼 있는. 저도 이제 두 개를 다 같이 활발하게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막상 그죠? 비율이 이제 대부분 한중돼 편중돼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사실은 이제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되는 지점들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아까처럼 코인도 비트코인도 저축한다.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좋은 정체성이고 좋은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영상을 혹시 이제 수험생 고3 수험생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027년 수능 문제 나올 만한 것도 하나 제가 좀 얘기해 드릴까요? 사실은 교수님이 얘기한 게 우리가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어요. 이를테면 코인이 이제 발행량이라고 하죠. 이거를 얘가 경직돼 있어. 다 수지고. 이를테면 뭐 2천만 개인가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가지려는 곡선은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급 곡선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확실하게 어느 누군가가 공급 곡선을 확실하게 직선을 만들어 놓는다면 수요 곡선이 따라가지고 그냥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1억까지. 이게. 근데 다만 이 시스템에서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내생에서 움직일 때 문제가 없어요. 함수에서. 근데 외부 쇼크가 왔을 때, 즉 외생 변수가 있을 때, 다른 공급 곡선이 생겼을 때, 이를테면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뭔가가 생기면 그때는 얘가 작동이 안 되고 얘가 갑자기 가로로 돼버려요. 아예 가치가 제로가 될, 물론 지금 상태라면 희박한 거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위험 때문에 또 우리가 모르니까 앞으로의 50년, 100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 과학기술의 개발과 결국은 사실은 이거는 신뢰의 문제, 신뢰. 그래서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예배의 마음, 그 공감 굉장히 공감을 해요. 신앙. 맞아요. 신앙. 왜냐면 신앙은 예를 들어 우리 신앙도 이제 뭐 요즘 뭐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이제 통상 세 개의 종교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이를테면 이 시스템 있잖아요. 이 곡선, 소위 말해서 이 공급 곡선이 수직인 거를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만 갈 수 있다면 사실 저축 이것만한 대안 없어요.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왜 공급선이 이만큼은. 근데 신앙이라는 말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신앙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이 되게 좀 공감이 되네요. 그래서 과학기술 개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불확실성 이 때문에 새로운 공급 곳에 생겼을 때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을 수 있다. 있다가 아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원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복혼, 결혼을 2번, 3번 동시에 이혼을 해야 하잖아요. 반드시 해야 서로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금융 자산 투자는 경우에 따라 저는 여러 사람들하고 동시에 결혼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도 결혼도 하고 생산 투자. 그렇죠. 혹시 이게 이런 거 보험 같은 거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문제 없겠지만 만약에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 그때를 조금은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신앙을 많이 가져가되 좀 많이 믿는 분은 좀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조금 더 위험 있는 분은 또 다른 자산에도 이렇게 나눠가면 어떨까. 그 리스크 차원에서 어떻게 얘기들을 하냐면 비트코이너 분들을 만나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두 분을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떡볶이 레시피 이런 거 이제 표준화된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리고 야구 게임 이거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이잖아요. 뭐 고객센터가 있고 홍보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해킹이 돼버리면 그거는 외부 요인이 있겠지만 사실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설명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킹된 거는 이제 거래소가 해킹되고 뭐 이런 거지, 핸드폰이 해킹되고 이런 차원이지 네트워크 자체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2008년도 이후로. 이게 견고하다는 전제 하에 이 표준화된 프로토콜, 아무도 관장하지 않는, 이거는 앞으로 효용이 남아있는 이상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떡볶이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효용은 뭐냐면 락앤롤의 정신이에요. 락앤롤 정신. 락앤롤 정신이 뭐냐면 기득권에 대한 저항으로 요약이 돼요, 락앤롤은. 근데 블록체인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카드를 긁어서 라떼를 한 잔 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뺏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카드 회사 수수료 가져가지. 그 기록이 남고. 근데 블록체인은 기본적인 개념이 P2P.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만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도 동결시킬 수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보면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이제 미국 국채를 러시아 갖고 있는 걸 동결시켜버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기존 통화는 어떤 더 큰 힘으로 동결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근데 비트코인은 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이나 이런 사람의 국민이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전 재산이 달러이기를 원할지 금이기를 원할지 이런 걸 생각해보면 극단적으로 따지면 내 전 재산이 비트코인인 게 제일 나한테는 안전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외부 통제나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의 그런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비트코인 자체는 그런 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외부의 요인이라든지 물론 뭐 가격의 거래는 당연히 그렇게 등락은 있겠지만 이제 거래를 못 하게 된다든지 외부 요인 때문에 아니면 원화가 아예 빵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 말고 정세 뭐 국제적인 그런 건 없다는 그런 부분도 또 얘기 들어보니까 동감 가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일정한 믿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계속해서 저축하는 분들 있잖아요. 만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등락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는 2천만 개 정도 되는 그 수량 있잖아요. 제가 단기든 장기든 수직으로 경직되겠다고 우선이 그래서 공급이 없다라고 전제해서 말씀드려서 가격은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되는데 근데 공급도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산 사람, 먼저 구매한 사람. 이분이 그 자산을 누군가한테 매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매도하고 다른 자산을 옮길 때 그것도 두 번째 쇼크가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그때 초기에 갖고 있던 분이 대량으로 막 팔았다고 그런 해서 거 한 번씩 그때 있어요. 되게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신앙이 부족한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수익률이 좀 더 높은 곳으로 향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위험 관리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되게 기사가 많았어요. 왜 그때 초기 투자자라고 거의 갖고 있던 사람이 그때 저도 개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거래소에다 내내서 거래가 됐다. 뭐 거의 조단위였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떨어지냐, 문제 있냐, 뭐 기초통화로 되냐, 안 되냐, 뭐 인정하냐, 마냐, 막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러니까 전 재산을 이를테면 전 재산까지 모든 저축을 내가 한 달에 뭐 한 50만 말씀처럼 50만 원, 100만 원 버는데 그걸 전부 다 밀어놓고 나는 목표는 또 집을 또 사야 돼. 근데 마침 집 사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계약서를 썼어. 잔금 치는데 그때까지 계속 갖고 있을 거냐. 근데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언젠가든 결국 집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결제를 이 법적 테두리, 시스템 테두리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코인으로 결제하기. 우리 대출 안 받고 코인으로 뒤로 해서 받아줄게. 그런 시스템이 작동한다 그러면 좀 더 효용성이 높아가지고 가치를 할 수 있지만 시스템 자체가. 근데 그거를 제일 싫어하는 집단이 누구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에요. 그렇죠. 본인들의 권한을 뺏어가는 거니까. 만약에 생긴다면 새로운 코인을 만든다 그러면 뭔가 슈퍼 달러 있잖아요. 걔가 전자표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걔는 수량을 한정적이고 대신 연준이 보장해 준다. 그랬을 때 초기에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수량 굉장히 제법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안이 두 개가 생겼을 때 신앙이 어느 쪽을 할 거냐. 한쪽은 법제화돼 있고 중앙은행에서 이거는 수량을 안 들린다. 두 번째.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보장해 준다. 하나는 독립적인 프로토콜 뭐 우리끼리 했을 때 약간은 흔들리지 않을까요? 신앙이?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그 각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너무 미울 거잖아요. 왜냐하면 통화 정책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제 현물 ETF 승인이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물 ETF 승인이 된 맥락 자체가 다들 안 하고 싶어 하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됐다는 게 그게 큰, 그쵸. 이제는 이거를 그 음지화를 하는 게 자기들한테 더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생각을 해보면 이 트렌드가 크게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 요거를 이제 알 수가 있네요. 그 부분에 조금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현물 ETF 그 바로 앞전에 선물 ETF죠. 이게 승인 받은 건 사실은 금융 기관들이 있죠. 금융 회사들이 약간 탐욕적인 돈이 되니까 이 거래에 대한 돈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로비를 굉장히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중앙은행 지금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지만 돈이 되니까 꼬셔서 어떻게 보면 거래를 그렇게 중앙은행에서 승인한 건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팔 꺾여가지고 야 어차피 지금 다 하니까 이거 하면서 야 좀 받아 이러면 그게 좀 예를 들어서 프로분들을 뵙고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인컴 대비 이제 중위수 정도의 인컴을 가진 집을 한 채 산다. 그러려면 걸리는 기간이 30년 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30년 전이면 뭐 5년이면 샀다 그럼 지금은 뭐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금 마치 기후 변화를 보듯이 기후 위기를 보듯이 눈앞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아주 엑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저의 가설은 뭐냐면 비트코이너들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굳이 잘 될 필요 없다. 그냥 기존 통화 체계가 알아서 무너지고 있다. 우리 눈앞에서. 그래서 그냥 기다리면 이거는 올라간다는 마인드도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의 상대적인 가치를 떠나서 지금 이 시스템, 그러니까 전 세계가 국채로 막 파묻혀 있고 이런 게 유지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어때요? 굉장히 어렵고 또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있잖아요. 대표적 미국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국채를 그냥 신앙으로 사주는 거예요. 미국은 무너질 리 없다. 그렇죠. 그거야말로 정말로 신앙이에요. 신뢰. 그 이유가 현재 그 빚을 갚으려면 지금 미국 금리로 치면 한 4% 중반에서 5%가에 육박해야 새로 빚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빚. 숫자를 셀 수 없는 정도 빚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빚을 갚으려고 그러면 실제로는 정부가 그 국민을 대상으로 있잖아요. 미국으로 예를 든 거예요. 된다 그러면 세금을 지금보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걷거나 지출을 반토막 내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다른 나라와의 어떤 무역 관련돼서 엄청난 흑자를 내거나 이러지 않으면 절대 빚을 못 갚아요. 심지어 지금 빚은 계속 이렇게 숨을 쉬는 동안에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빚을 누는 이유가 과거에는 미국 국채는 신앙이라서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안 줬어요. 그게 저금리예요. 쿠폰이 굉장히 낮았단 말이에요. 돈 막 뿌려대도 문제가 없었어. 왜? 0.5에 빌린 거 해봐야 빚 모아서 빚해도 이자가 안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돈이 풀리고 말씀처럼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니까 너무 많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물가가 차츰차츰 올라가잖아요. 물가를 진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역으로 목을 쥐는 게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도 하겠어요. 돈을 국제적인 이제 신용평가회사에서 저기 회사에서 발행하는 국채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 잠깐 그날 영향이 있었고 사실은 없어요. 지금도. 왜? 비트코인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글로벌에 있는 금융기관 등등등 또 돈 있는 분 등등등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이잖아. 그처럼 입력하면서 기계도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보험사들. 대안이 없으니까. 근데 그 이유는 각 미국의 최소한 정부 내에서 그 빚을 어떻게든지 해결하지 않을까? 언제? 금리를 제로 만들 때. 그러려면 위기가 와야겠죠. 그때 빚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음모론도 있잖아요. 전쟁 일부러 일으키고 음모론도 만들고 뭐. 그러니까 일단은 리세션이 오면 빚은 어느 정도 이 인플레이션 텍스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들도 되게 이건 전부 되게 이거는 뭐 그냥 뭐 참고해서 드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우리 코로나 한번 탁 터지면서 빚을 싹 해결했잖아요. 다시 풀고. 이거 굉장히 뭔가 정부를 엿보는 것 같은. 근데 이거는 이제 사이클화 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데이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거의 이렇게 해왔으니까 통화 정책. 그래서 지금도 소위 말하는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는 되게 어려운 난제예요. 난제. 총소득은 구했어. 우리 소위 말하는 뭐 GDP는 구할 수 있어. 개인들 있잖아요. 가게가 지출하고 소비하고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출한 거 이걸 합한 거를 국민 총소득이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무역 수지 좀 붙이면 그게야말로 진정한 그 나라의 힘인데 이게 총소득을 높이려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잡으려면 이게 와야 되고 역설적으로. 근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그 금리, 환율, 뭐 통화 정책 이거가 되게 저한테는 약간 여자의 마음처럼 나는 절대 알 수 없는. 지금 대표님 설명을 들으니까 요 포인트는 제가 이해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설명 잘 하시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다 데이터 기반인 거예요. 여태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례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환율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좀 듣잖아요. 서당계처럼. 근데 들어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되면 너무 이제 전체 흐름을 아시니까 신투자가 또 이제 보다는 구투자가 더 좋아 보일 수. 왜냐면 이제 이걸 깨기가 힘들다. 여태까지. 근데 물론 저도 지금 들어보면 중간에서 보면 충분히 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많이 투자하는 어떤 집단이라고 할게요. 네.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 현물 ETF 이런 승인도 로비 굉장히 잘한 것처럼 사실은 각 중앙은행을 설득해서 대체 화폐로 확실하게 인정받는 법. 그게 더 확실한 수단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비트코인은 뭐 거의 통화가 되는 거죠. 네. 그건 있겠죠. 대신 그에 대한 이제 우리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네네. 대가로서 과연 그게 평가이익이 됐을 때 양도하면 양도세. 그 일정 부분, 뭐 일정 부분 거의 금에 준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런 형태. 왜냐면 그리고 또 과세분들이 싫어하는 부분 아까처럼 뭔가 내 기록들이 있잖아요. 나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오히려 그걸 안 해도 사실은 이제 명분이 중앙은행의 명분이 뭐냐? 범죄와의 전쟁 있잖아요. 이게 증여세, 뭐 상속세, 뭐 기타 뭐 마약 뭐 이런데 혹시라도 유용됐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 못할 거야. 내심은 내 권위가 뺏길까봐 말을 못하고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분을 만들어 놓는 거지.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법안들을 만들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과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특성상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만든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P2P이기 때문에 과세 자체가 불가능해요. 보유세도 불가능하고. 근데 인증세도 인증세.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정도를 아까처럼 이제 이를테면 그만큼을 ETF했단 말은 현물을 뭔가 갖고 있는 기관이 발행한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보장해 줄게 대한 대가를 어떤 명분으로든 세금을 가져놔야 그 세금을 가지고 유지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아까처럼 뭐 슈퍼월드라는 개념도 있겠죠. 전 세계 화폐를 통일시키는 방법. 지금 유로가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사실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거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나라들끼리 야 맨날 싸우는데 그거 되겠냐? 되게 편하잖아요. 그쵸. 유로 가지고 그냥. 다만 독일이 힘들고 저쪽 남유럽이라 그러죠. 거기가 문제 생기면 계속 독일이 갚아야 되고 그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기 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투자라면 이혼이 아니고 그냥 결혼을 동시에 여러 개 한다. 양다리네. 양다리도 아니고 최소한 10개 다리. 근데 뭐 그 의견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뭐 교수님도 다 이제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겠다는 거는. 근데 이제 누구나에 대한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위험은 언제든 생길 수 있으니까. 왜냐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안전자산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도 지금 위험자산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분산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추가하면 저는 이제 결혼이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결혼을 했을 때도 내가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 이상 못하면 내가 이혼당할 수 있어라는 믿음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도 그런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없어질 수 있다. 그 마인드로 하는 거랑 진짜 그냥 신앙으로 다 그냥 싹 빼서 넣고 이거는 그 이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재미난 또 투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우리 또 정치, 세계, 경제까지 갔는데 아무튼 뭐 보시는 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셔서 또 좋은 부분 흡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오늘도 시간이 길어져서 저녁 먹으러 가야 돼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